김포시가 코로나19 교회 집단 감염으로 접촉 확진자들이 늘어나자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 장마에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산사태 위험 지역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설 관리가 허술한 사이 깔따구 유충에 들어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째 비만 오면 오수가 아파트 단지 내로 역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N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김포시는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김포 교회발 감염이 지금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교인은 아니지만 이 교인과 접촉한 사람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양촌읍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이후 2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오전까지 추가된 새로운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10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6명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나 직장 동료 같은 경우인데요. 다만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의 활동 반경이 매우 넓습니다. 이들이 접촉한 사람만 해도 50명을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차 감염 사례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N차 감염으로 이어질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염되는 순간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는 게 삽시간이잖아요. 네. 김포시에서도 대응을 강화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염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이 양촌읍 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와 접촉자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무증상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혹시 모를 감염자를 찾겠다는 건데요. 역학조사 동선 공개 방침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진자의 동선에 나와 있는 업체명과 상호명도 모두 공개를 합니다.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은 원칙을 뒤집은 겁니다. 또 이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교회를 중심으로 번진 만큼 김포시는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일 0시부터 30일 0시까지 2주가 넘는 그러니까 19일 동안 김포 지역 내 종교시설에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정규 예배나 미사를 제외한 각종 종교 모임이나 활동, 행사가 금지됩니다. 예배를 볼 때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식사를 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네. 집합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책임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고요.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향후 감염에 대해서는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요. 정하영 김포시장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종교시설 책임자와 종교인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준수하고 행정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포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시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긴장감이 풀렸던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좀 저부터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장마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도 경기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면 바로 밑에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A등급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흙은 물을 잔뜩 머금어 질퍽해졌고 나무는 뿌리째 드러나 있습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집 주변에 돌담을 쌓아뒀지만 돌담 위에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비 소식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흙 몇 번 담아놓고 그러고 지금 가고 문자는 지금 몇 번씩 오는데. 현재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은 모두 1,900여 곳. 각 시군은 관련법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 가운데 안전 조치가 완료된 곳, 그러니까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42%뿐입니다. 위험 지역 중 절반 이상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방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에서 조달하는데 사방사업 관련 산림청 예산이 지난 2015년 1,700억여 원이었다가 이후 조금씩 줄면서 올해는 500억여 원까지 감축됐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게 예방 사업이라 피해가 나지 않아도 계속 해오고 있어야 됐던 부분인데 예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산림이 망가졌고 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산지에 산사태 위기 경보로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길어진 장마에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에서는 수년째 비만 오면 오수가 아파트 단지 내로 역류하고 있어서 큰 걱정인데요. 비가 더 내릴까 봐 주민들은 오늘도 전전긍긍입니다. 민원25 이정하 기자입니다. 빗물에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하수가 역류해 물이 잔뜩 불어났습니다. 이달 초부터 내린 폭우에 비 피해를 입은 부천 옥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피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비만 오면 반복이 돼요. 오수가 역류가 자꾸 비만 오면 발생이 되니까 한 번은 겪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자연재해 정도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 옥길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이 아파트는 비만 오면 하수관 배수 문제로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범박동과 옥길동 일대에서 모이는 지하 물길이 비좁은 탓입니다. 최근 연이어 큰 비가 내리며 아파트를 지나는 오수관이 역류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지나는 길목까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폐수 역류 때 발생하는 악취도 큰 문제. 주민들이 매년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 해결할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일어났던 사전 피해는 반드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단지 내 편의시설에는 주민들이 나서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 등으로 임시방편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입주 이후 3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는 LH와 협의해 뒤늦게 하수관로 추가 설비에 나섰지만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이마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추가 관로 매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까지는 됐고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돼서 본공사를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왜 그 사업이 자꾸 지체가 되냐, 아니면 추가 역류가 돼서 발생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LH 쪽에 지금 해결 방안이라든지 시설물 이행을 독촉하는 상황밖에 없어서. 매년 장마철 이미 수차례 피해가 반복됐지만 당분간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의 기약은 없어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수돗물 유충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이 조사단이 유충 발생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공촌 그리고 부평 정수장에 있는 활성탄 여과지 건물 내부로 깔따구 성충이 유입됐고 활성탄 여과지 내에 알을 낳은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동했다는 게 조사단의 공식 발표인데요. 네. 정수장에서 발견된 깔따구와 가정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의 종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 활성탄 여과지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7월 28일 이후부터는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적이 없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깔따구가 알을 낳았다 이런 설명인 건데 이 활성탄 여과지라는 게 뭔가요? 네, 지난해 인천시가 건립한 고도 정수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때문에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이에 39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 물을 숯과 같은 활성탄을 진하게 해서 이물질과 냄새를 잡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벌레가 그러니까 성충이 어떻게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먼저 조사단은 활성탄 여과지 건물에 방충망은 있지만 창문을 열거나 사람이 오가는 과정에서 깔따구 성충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여과지 상층부가 노출돼 있어서 성충이 알을 낳을 수 있고 활성탄 내부의 생물막과 유기물이 깔따구 유충의 먹이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깔따구 유충은 물 밑바닥에 사는 이제 저서성으로 활성탄 여과지 하부로 이동이 가능하고 활성탄 하부 지지층 여과사리 입자 사이의 공간과 하부 집수 장치의 이제 틈새가 촘촘하지 않아서 유충이 가정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인천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천시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서 수돗물 안정화와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미 인천시는 사고 발생 이후 성충의 유입을 막는 차단 설계를 정수장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활성탄 여과지의 역세척 주기도 2에서 3일로 당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밀폐화하고 수돗물 생산의 식품 경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합동조사단도 8월 중으로 수돗물 유충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때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한 단기 그리고 중장기 조사 대상과 관리에 필요한 개선 사항들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요. 인천시가 이에 대비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19개소와 소아 전용 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개소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8개소에 진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군구보건소도 진료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14일 문을 연 인천 지역 내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가 아직 심각 단계인데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예고해 안타깝다며 예고된 14일에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불법 휴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비접촉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의료진이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수검자를 특수 장갑을 이용해 검사할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요. 의료진들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안전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공간도 조성했는데요. 박영애 부평구 보건소장은 새롭게 조성된 선별진료소는 독립된 공간이라 확진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부처는 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버스에 올라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 내 버스도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탈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제가 겪은 두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소신역에서 운전을 하시는 이씨성을 가진 분이 이따금 전화를 하십니다. 왜 문화도시 부천만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을 통제하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김포도 하고 인천도 하고 서울도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서울 신촌에 간 기억이 있는데 1601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천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데 신촌역에서 커피잔을 들고 타는 걸 막더라고요. 버리고 타시라고. 그럼 부천시청 앞에서 똑같이 타면 불법일까요? 합법입니다, 사실은. 부천은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보여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개가 있다고는 해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발의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커피잔을 들고 타는 문제는 코로나 방역에도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드실 거고 마스크를 내리겠죠? 네. 그리고 뜨거운 음료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흉기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역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방역과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버스 안에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못 타게 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안을 부천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경기도 전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위험성이 있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경기도 버스 운송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지킵니다. 네. 그래서 아예 부천시 조례로 명쾌하게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남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천의 버스가 광명도 가고 시흥도 가고 김포도 가는데 지역마다 형편이 좀 다릅니다. 부천시 공직자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 조례를 곧 개정해서 통일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이 미준수 승객에 대한 행정 조치는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시민 의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생각이 서로를 위한 눈치 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적 눈치를 보는 건데요. 그렇게 현명한 부천시민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문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창의 융합 교육을 위해 2020 미래 융합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주최한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서 나온 안건을 반영해 기획됐는데요. 시교육청은 11일 진행한 온라인 책 읽기를 비롯해 인천 문학 둘레길 탐방과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이 오는 20일 트로트가수 두리와 숙행이 출연하는 온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프라인 공연은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객석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평생학습관은 온라인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현장 관람 예약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계양구가 오는 11월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요원 13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관리요원 16명과 조사원 118명인데요. 지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나 팩스, 이메일, 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총조사 관리자 합격자 명단은 오는 20일, 그 외 합격자 명단은 다음 달 10일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선발된 조사 요원은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사전조사에 미응답한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